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오,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SK그룹의 계열사이죠. 네.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 기업인가요? 그 SK케미칼은요, 1969년에 창립한 그 성경합섬이 이제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원사와 원면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주력으로 하던 성경 그 합섬이 1978년도에 드디어 이제 PET,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생산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섬유로 이제는 섬유 화공으로 이제는 돌변을 한 건데. 사실 그러다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다가 1990년도에 와갖고요. 섬유업계가 급격하게 무너지죠.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SK케미칼이 삼양사와 함께 폴리에스터 사업부를 분리한 뒤에 공동 출자해서 이제 휴비스라는 섬유 회사를 따로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섬유 사업을 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그 첨단 소재와 바이오 산업 이렇게 두 축으로 되는 이제는 사업 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섬유 회사에서 첨단 소재와 바이오 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거네요. 근데 뭐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SK케미칼이요. 1970년대에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수지, PET의 상업 생산에 성공을 한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PET 개발과 생산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SK케미칼의 그 코폴리에스터, 즉 PETG 사업의 밑거름이 됩니다. 네, 이 코폴리에스터라는 게 뭔가요? 네, 코폴리에스터는요, 비스페놀 A와 같은 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소각 시에도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세계 상위 20대 화장품 그 제조사 중에서 18개사가 SK케미칼이 개발한 이 친환경 코폴리에스터를 명품 화장품 용기의 그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 용기 중에서도 뭐 SK케미칼 제품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화장품 용기 외에도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 코폴리에스터 소재인 이제 스카이 그린과 에코젠은요,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이제 FDA라든지 유럽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았냐면 식품 접촉 용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어떤 식품에 관련된 닿는 부분의 어떤 플라스틱 이런 것까지도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에코젠 같은 경우는요, 2009년도에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특성이 뭐냐면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에 관련된 뭐 우리가 마시는 어떤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소재로 활용될 만큼 굉장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케미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까지도 특히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코폴리에스터가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장품 용기나 텀블러 같은 이 작은 제품, 소소한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무려 자동차에까지 쓰임새가 확장이 됩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이 SK케미칼은요, 최근 자사 코폴리에스터 복합재를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에 내장재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코폴리에스터 복합재는요, 코폴리에스터에 이 옥수수에서 추출된 바이오 원료를 첨가를 해서 소재 물성을 강화시킨 친환경 소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이 수소차 공급을 계기로 해서 SK케미칼은 매년 3,000대씩, 그러니까 향후 5년간 15,000대죠, 총. 15,000대의 수소차의 그 내장재에 코폴리에스터 복합재를 공급하겠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코폴리에스터의 활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기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론가님. 네, 그 설립일은 2017년도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장일이 있는데 2018년 1월에 상장했어요.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SK케미칼이 역사가 이렇게 짧아? 아니죠, 당연히.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SK 그 케미칼은요, 사실 이제 쪼개졌죠. 인적 분할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SK케미칼을 알고 있는 회사는요, 지주회사로서 이제 SK 디스커버리가 존속회사로 그걸 계속 이어가고요. 네. 바로 그 새로운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SK케미칼로 따로 설립된 회사를 이름을 SK케미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하실 때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SK케미칼은 실제로 얘기하면 SK 디스커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새로 생긴 이제는 SK케미칼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이런 SK케미칼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주사 SK 디스커버리는 자회사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고 있고 사업회사 우리가 SK케미칼은 기존 그 화학 산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제 제약 산업을 이제 맡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SK케미칼은 뭐가 있냐면 사업 분야가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바로 이제 그린 케미칼 부분과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린 케미칼 부분이죠. 코폴리에스터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이런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지금 굉장히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사업 분야가 굉장히 열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원래 했던 대로 완전 어떤 뭐 말할까요 수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잘 나오지 아직은 뭐 LS 비즈 부분이 뭐 전체 매출에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LS 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18년도 1분기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 746억 원의 매출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분기입니다. 1, 2, 3월 달에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가 한 583억 원. 가장 크죠. 수지 산업이 이제 1,057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만 봐도 보통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하고 수지 사업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보시죠. SK케미칼, 화학, 제약 분리, 득일까, 실일까? 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막 독감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SK케미칼은요 2개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수지 및 소재 사업을 맡고 있는 그린 케미컬 비즈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과 백신 등을 담당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SK케미칼이 LS 부문에서 백신 사업을 분할해서 신설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분사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네. 이것은요, 이 바이오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네, 앞에서 화학 분야에서는 SK케미칼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들어서 알겠는데 이 바이오 사업에서는 어떤가요? 네, 제약 분야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1999년에 국산 1호 신약입니다. 항암제죠. 선플라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천연물 신약 1호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와 그리고 13번째 국산 신약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출시를 하면서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한 덕분에 고부가 신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SK케미칼은요. 지난해 1조 1,466억 원의 매출 그리고 4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과 제약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향후 SK케미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론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LS 사업부에서 이제는 백신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이제 분사하겠다 이제 계획인데, 근데 히스토리가 뭐냐면 LS 비즈 분야에서요 혈액 제제 사업을 이미 2015년도에 SK 플라즈마로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가 금방 얘기하고 있는 제약과 백신 두 가지고 남아 있었거든요. 두 가지 남아있는데 이게 마저도 이제 백신을 따로 이제 분사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섹터마다 전문화를 하겠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SK케미칼의 100% 자회사를 이제는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분사를 시키면은. 근데 백신 사업이 그 매출이 한 1,000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한 1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분사가 된다면 더 매출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백신 분야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은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장을 해야 되겠죠. IPO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말 그대로 우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잘하는 일이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사실 자소서 쓸 때나 아니면 면접 보셨을 때 그렇다면 왜 이런 화공업체에서 왜 이런 어떤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에 손을 댈까라고 본다면 사실 같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원자분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요, 같이 이런 제약 분야도 손을 대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만들어서 따로 분사시키면서 더 독립적으로 경영하려 하고요. 일단 OCI라는 기업이 있어요. OCI는 뭐냐면 사실 태양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부광약품과 합작투자 산업에서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LG화학도 있습니다. LG화학도 LG생명과학과 흡수업병에서 파만농 인수하고요. R&D 투자해서 신약 개발 들어가는 것. 무슨 얘기예요? 이런 화학 업종들이 신약 개발, 이런 제약 바이오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유는 뭐다?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화학 업종들이 제약 바이오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어떤 지금의 트렌드를 좀 눈 깊게 좀 이해할 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SK케미칼을 분석해 보니까 SK케미칼에는 아메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글로벌 백신 시장에도 계속해서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케미칼은 세포 배양 방식을 활용한 독감 백신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유정란 백신과는 달리 외부 오염에 노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항생제나 보존제 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또 이 최고 경영진이 10여 년에 걸쳐서 무려 3천억 원 정도를 뚝심 있게 투자한 성과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도 이제 속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생산업체인 사노피 파스테로부터 500억 원의 기술료를 받고 이제 폐렴 백신 공동 개발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또한 다른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제약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과연 SK케미칼이 화학과 제약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친환경 화학 사업?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업들과 업계에서 빅 이슈죠. 예. 네. 그런데 특히 이 화학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혁신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를 활용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SK케미칼이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SK케미칼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을 연구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나 아니면은 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 요 키워드 하나랑요. 네.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야 경쟁력 안 생기잖아요. 근데 화공 쪽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사실 기술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소재를 봤을 때 PCT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네. LED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까지 우리가 아까 나왔는데 자동차 소재까지 적용이 돼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경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배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접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런데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PEC가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열을 잘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네. 이런 거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화공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개발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차량용 커넥터 개발했다는 부분, 마찬가지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린 어떤 기술 개발이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스카이 플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D 프린팅 소재거든요. 아마 보셨어요? 그 3D 프린팅 네, 하면 막 이렇게 네. 원료를 네, 넣어야 네, 되잖아요. 네. 막 만들어지죠. 네. 네. 근데 그 원료가 보통 어떤 걸 썼냐면 ABS 소재, ABS라든지 PLA, 이게 옥수수에서 유래된 건데 예. 생분해성 친환경 수지예요. 근데 또 한 가지 PC. PC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많이 써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ABS는요. 프린팅할 때 세집진후군 그 물질이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3D 하다가 세집진후군 이게 받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PLA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뭐 근데 옥수수 유래해서 친환경이다 이러는데 문제는 친환경은 맞아요. 네. 친환경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열에 약해요. 아.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열을 받으면 3D 프린팅에서 모양 잘 만들었는데 네. 변형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PC 아까 말했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온답니다. 야, 뭐 이거 3D 하다가 뭐 지금 유해 물질 다 없게 생겼어요. 극한직업이네요. 그런데 요번에 SK 케미칼에서 뭘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플리트라는 3D 원료를 이번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친환경에다가요 유해 물질도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3D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그 각광을 받는 게 3D 프린팅인데 여기에 원료 소재가 이런 친환경 소재가 개발이 됐다는 거 매출 끌어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SK케미칼을 비롯한 SK그룹이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SK케미칼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SK그룹 계열사 이름 헷갈려? 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SK그룹 뭐 줄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사실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가 보면서 뭔지 엄청 읽었잖아요. 네. 너무 헷갈려요.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SK그룹 내에서 화학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어디일까요? SK케미칼. 네. 네, 그렇죠. 이 총 세 곳이에요, 근데. 아. 일단 오늘 만나고 있는 기업 SK케미컬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SKC, 그리고 SK종합화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SKC의 C 역시 케미컬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회사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그러네요. 다 케미칼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다 같은 화학 부문 계열사인데 뭐가 다른 거죠?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조금씩 분야가 다릅니다. 먼저 SKC의 경우에는요. 선경화학이 모태인데요. 당시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법인으로 주력 사업이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맞네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저 기억해요. 저 기억나죠? 기억해요. 그럼 네. 재용 씨가 어떻게 기억하죠? 어린 나이에 저는 어렸을 기억하시네요. 때 그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네. 부모님께서 비디오로 이제 녹화를 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SKC라는 그 맞아요, 비디오 그랬어요. 커버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게 딱 기억. 우리 같은 세대였어요. 하얀색의 이제 글씨.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때만 해도 비디오 영상 전성 시대였잖아요. 네. 처음에는 브랜드명을 SKC라고 지었다가 나중에는 이 브랜드명 자체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아예 사명으로 바꾼 거라고 해요. 현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전자재료 등 고부가 가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SK 종합화학의 경우는 SK 에너지가 중간 지주사, 정유사, 화학사로 나뉘면서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이라는 이름을 각각 선택하게 됐습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케미칼을 지원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SKC에 또 지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더 센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센 곳이라고 해야겠죠? SKC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게요. 남자는 8,700만 원, 여자는 5천만 원의 연봉이 측정됐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의 경우에는 남자 6,900만 원, 여자 4,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남직원과 여직원의 연봉이 차이가 꽤 나네요. 그에 비해서 SK케미칼은 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편인 것 같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보통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연봉 차이가 크게 나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뭐 조선업이라든지 화공 이쪽입니다. 그런 이유는 뻔해요. 왜 그러냐면 생산직에 평균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다 남성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장기 근속을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 자체가 이제 남성 중심으로 좀 문화가 돼 있고 일 자체가 업종 자체가 좀 화공 있잖아요. 건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나마 SK케미칼은요. 그나마 이런 거에 비하면 같은 화공인데도 그나마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연봉이 한 70% 이상까지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딴 데 그 이해합니다, 다. 네. 예, 그러면 그나마 SK케미칼이 SK그룹 중에서는 남녀 연봉이 그나마 절버진 상태죠,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하면은 남녀 연봉 보시면 아시잖아요. 남자 여자의 연봉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나는 섹터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SK케미칼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SK케미칼 R&D 비용 20% 줄어. 근데 일단은 줄었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R&D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기업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요? 기술 개발 비용이 20% 줄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우리 권평론가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SK케미칼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R&D 비용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꾸준하게 썼는데 근데 왜 장표상으로 우리가 재무표상으로 이게 줄을 수밖에 없냐면 이제 제약 쪽은 이제 공동 연구 실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정산이 해외 파트너가 이제 되다 보니까 R&D 투자 비용이 좀 적어지는 어떤 뭐랄까요? 이런 효과가 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장표상으로 보면 확실히 준 건 맞아요. 제가 실제 재무제표 최근 거를 봤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과 3월 30일 기준, 18년 3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1분기와 17년도 사업과 18년도 1분기 이거 재무제표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5.54%를 썼어요. 2017년도 12월 31일 사업 종료 때. 근데 18년도 1분기에는 4.97%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좀 떨어졌죠.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그러니까 함정을 보실 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SK케미칼은 인적 분할되면서 새로 생긴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연구개발비가 떨어졌다 이런 이슈는요. 사실 예전에 말하면 SK 디스커버리 얘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K케미칼은 17년도 12월에 생성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모든 어떤 정보들, R&D 비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과거에 했던 존속법인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과거의 어떤 자료는 이제는 새로운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SK케미칼이 직원 채용도 감소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서 사업보고서 보면서 그럼 연구개발은 어떻게 좀 움직였나 이 자료를 좀 봤는데 2017년도 12월 31일에 그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2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급이 23명, 석사가 132명, 학사가 21명, 기능원이 49명에서 225명이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1분기 때 이게 변했어요, 숫자가. 박사가 3명 늘었고요. 학사가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총해서 2명이 더 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227명이 지금 연구개발 쪽에 왔죠. 생명과학연구소 쪽에 한 94명, 화학연구소 한 133명 이렇게 해서 227명 정도의 연구개발 이제는 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더 늘었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긍정적이다. 투자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제 장표상으로 이제는 해외 어떤 협력 문제 때문에 장표상으로 좀 그런 거지. 사실 SK케미칼 입장에서는 R&D가 안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실 이런 분야는.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SK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SK케미칼 CA 부문 연구개발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히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시고요. 전공은 고분자공학과입니다. 학점은 3.05점이고요. 학력은 H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중퇴, S대학교 화학과 중퇴, D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재학 중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30점, 토익 스피킹이 110점, 레벨 5라고 하네요. 대내 활동은요, 한국나노기술원 주관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과학교육 봉사활동을, 그리고 중학교 내에서 수학 멘토링 수업 진행을, 그리고 취업 동아리에서 면접, 토론 등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학력이 눈에 띄는데요. 학교를 3군데나 옮겼어요. 2군데를 중퇴를 하고 현재 학교에서 좀 재학 중이네요. 그러게요. 기자님, 주인공의 프로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네, 저도 황보미 아나운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학교를 3군데나 옮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뭐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새 학교를 다니게 됐는지 본인만의 계획, 뭐 비전, 목표,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중고 대상으로 봉사했던 것, 이런 게 정말 눈에 좀 들어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